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전망하시죠, 의원님도? 이게 원래 국회에서 본회의 법안이 통과되면은 네. 시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시행이 될지 거부가 될지 이거 노심초사 걱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희한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뭐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의원님이 노란봉투법은 우리 정치의 늦은 반성문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사실 이 소위 노란봉투법이 어제 네.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예. IMF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 한국 사회 특히 노동 영역에서 주요한 의제로 계속 다뤄졌습니다. 네.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고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법안은 20년 전부터 오랜 기간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들이 좀 많이 늦어졌고요. 네. 21대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20년 전부터 발의됐을 때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하고 또 가정들이 파탄나기도 하고 예, 그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성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이제 그 손배 책임 묻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걸 이제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네. 이렇게 규정하라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네. 크게 이제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그 제한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든 조합원이든 어떤 파업 행위를 했을 때 네. 자기가 가담한 만큼 행위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자.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1회 행위를 하더라도 전체 손해인 100에 대한 손해를 연대해서 책임져라. 지금 현재의 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에 맞지 않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마치 손해배상 책임을 다 면제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파업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맞지 않고요. 두 번째 2조와 관련해서도 2조에 보면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서 네. 실제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원청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지게 하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청 업체에 노동조합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노동조합 하나하나가 다 교섭 요구를 하면서 교섭과 파업으로 1년 365일 날샌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하청업체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전체 원청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하청업체에서 하나의 노조가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노조에서 그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뿐이지 예. 개별 하청업체별로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사실을 전제로 저는 이거를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예,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제시하고 예. 그걸 전제로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재계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정부 여당도 반대하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재계하고 네. 관련 이야기 혹시 좀 나눠보신 적 있어요? 입장차가 너무나 심각합니까?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런 그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22대 국회 제가 초선으로 들어오면서 네. 이 법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말 들었던 생각이 경총에 직접 찾아가서 네. 지금 송경식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직접 한번 밤새서라도 토론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싶어요. 좀 하시죠, 그렇어요. 네, 지금이라도 진짜 하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재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법안의 내용이 아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3조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소위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자. 네. 이런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발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어허. 근데 빠진 내용을 여전히 붙잡고 그걸 전제로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논쟁을 하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정말 토론하고 싶더라고요. 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차 행사잖아요. 거부권. 네. 두 번째잖아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는. 일단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예. 일단은 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을 하자. 네. 헌법전에는 노동상권이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노동상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외침들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행위한 만큼만 책임지게 하자.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계든 정부 여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재논의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사회적 논의를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런 사회적 논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경사노위잖아요. 네, 경사노위에서 혹시 이게 테이블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것은 없고요. 없죠. 저는 국회라는 것이 예.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예. 21대 때 제가 정확하게 목격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도. 정부 여당의 태도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 이러면 논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라는 공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내용은 이건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서 네. 각자가 대안을 가지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국회 논의 과정인데 그냥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무조건 반대. 이러면 전혀 논의가 진척이 안 됩니다. 이게 국회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네. 이런 방식의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 생각입니다. 결국은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한 곳이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정부 쪽에서는. 네. 지금 이제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됐어요. 후보자 신분인데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김문수 후보자의 입장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거 발언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요. 네. 그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 예. 그런 논리를 폈죠. 이런 발언도 하고요. 예. 소송을 지속하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 음. 이런 발언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기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 그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부당노동 행위로. 네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노동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분이 장관 임명장 받으면 더 사육 논의는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장관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온다면 예. 저는 지금 현 장관이든 예. 과거의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 근거, 합리적인 토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국민 선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예. 예를 들면 현 이정식 장관도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1대 때 어떻게 했냐 입장문을 발표한 걸 잘 보시면요. 예.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됩니다. 국가경제 파탄납니다. 네. 이런 기조의 발언들, 입장문들을 계속 발표했어요. 저는 일국의 장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선동적으로 임한다. 굉장히 놀랬거든요. 김문수 후보자가 책임 있는 위치에 만약에 간다면 네.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장관이라는 위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인사 적격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크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인식과 네. 그런 생각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라는 자리는 더 높은 도덕성과 어떤 그런
연결성과 이런 엄격한 어떤 요건들을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평균적인 국민적 그런 부분들에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뭐 시중에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예. 그 막말 이런 발언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과연 노동에 있어서 전문성과 지금 여러 가지 닥쳐 있는 노동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너무나 반노동적인 시각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런 양 측면에서 부적격자다. 그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분은 그런데 왜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을까요? 그 인사 배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 총선을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후의 태도들을 쭉 보면은 총선 직후에는 마치 심판을 받아서 좀 겸허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인 것 같다가도 바로 기존의 어떤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후보,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독립기념관장 이런 일련의 저는 극우 인사들의 중용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런 방식의 인사 태도는 기존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저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 전망은 더 암울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부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고요. 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사회적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서 4년간 5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 점을 제기하신 바도 있죠.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가 반박을 하기를 아니 이거는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네. 본인이 가져간 건 월 104만 원 정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반박이 참 그러니까 제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과 초점은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을 예.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튜브 채널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런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에 초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익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은 거 아니다. 네. 또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을 또 다 지웠어요. 그래요? 그렇게 수익을 올리면서 그렇게 열을 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때는 언제고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이런 국민적 검증 과정을 앞두고 그런 것들을 다 지우느냐. 자신 있으면 그거 다시 공개하고 정확한 인사청문 절차에 임해라. 그러기 자신 없으면 다시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취지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수입이냐 소득이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김문수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수당으로 1억 이상을 받았는데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본위원회 회의는 한 번에 그쳤다. 이 점을 제기를 하셨어요. 구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자가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한 22개월 정도 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기간 동안 예.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경사노위에 보면 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본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주재해야 되는데요. 단 22개월 동안 단 3차례 그리고 직접 주재한 건 단 한 차례. 잠깐 본위원회가 예. 가동이 된 총 횟수가 3번이고 예. 그중에 김문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건 한 번이다. 한 번이고 서면으로 처리한 게 2번. 그러니까 그 3번 중에 2번은 서면 단 한 번만 직접 주재. 네. 2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22년도에 위원장 되면서 23년도까지 보면은 1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1억 원 이상의 어떤 말하자면은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입을 받으면서 정작 주 임무였던 본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그것도 서면으로만. 간단히 말하면 무노동 유임금이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가요? 불로소득인 거죠. 불로소득이다. 예. 근데 세금 낭비고요. 이게 이제 양대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 그런 데서 빚어진 어떤 현상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 민주노총은 지금도 이제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고 한국노총은 이제 지금 그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본위원회는 과거에도 민주노총은 계속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전 위원장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전 때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11회 정도의 본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해왔었는데 김문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적극적인 설득 노력조차 없었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